여러분께서는 유럽 국가들 중 꼭 한번 가보고 싶거나 가보신 후 인상 깊었던 나라를 꼽으라면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웨덴을 꼽고 싶습니다. 가본 적은 없으니 정말 언젠가는 가보고 싶고 알고 싶은 나라 중 하나인데요. 아시다시피 스웨덴은 세계적인 복지국가이고 정말 선진국가 중 하나죠. 인구는 서울 인구만한 작은 나라지만 매우 강력한 유럽 국가들입니다. 스웨덴의 복지 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 유명하니 이것저것 열거는 중략하고 교육과 의료 두 가지 영역만 말씀드린다면 한화로 1만 5천 원만 내면 감기든 암이든 모든 나머지 병원비는 국가가 대주고 대학까지 무상 교육에 값비싼 전공책들도 모두 지원해주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한국 언론 미디어에서는 그닥 자주 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스웨덴과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의아했었는데요. 알아보니 이번 스웨덴과의 기술과 경제적 협력은 너무나 놀랍고 예기치 못한 큰 선물에 비유할 정도로 정부와 기업들도 큰 성과에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스웨덴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국제적인 위상과 파워를 먼저 살펴보자면 스웨덴의 국민 1인당 GDP는 한국의 약 2배 정도인 6,300만 원입니다. 유럽 나라 중 독일은 5,600만 원, 영국은 5천만 원보다도 앞선 1위국 선진국이죠. 참고로 일본은 4,600만 원, 한국은 3,700만 원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스타트업 정책이 잘 되고 있는 혁신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아직 걸음마 수준에 있는 반면 스타트업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나라죠. 관련 정보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연 매출 10억 달러, 1조 이상의 글로벌 기업 배출 실적이 유럽에서 1위인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라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MS가 2014년 2조 5천억 원, 천문학적인 금액의 작은 게임 회사를 인수했는데 모장이라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세계 1위 음원 스트리밍 회사인 스포티파이 등도 스웨덴의 스톡홀름 스타트업 출신의 기업입니다. 이러한 스웨덴의 혁신성은 미국보다도 4배 이상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본론에 들어가서 올해로 스웨덴과 한국 간 인연은 1959년 3월 11일 국교 수립 후 60년을 맞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는 올해 6월달 스웨덴 국왕은 한국의 대통령을 초대했습니다. 스웨덴 국왕은 양국 간의 인연과 친밀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현재 직면한 현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눈여겨볼 사안은 양국 간 기술과 경제 협력 부분일 텐데요. 어제 오늘 이어진 국내 언론 자료들을 보면 지난 6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한 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 양국은 기업인 152명을 포함해 230명이 한 스웨덴 경제 협력 방향과 비전을 공유했고 5G 및 5G 기반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간 ICT 파트너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즉, 과학기술 공동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고 중소기업 및 혁신협력 MOU까지 체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교육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 3대 주요 무역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웨덴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낯선 나라 한국에 169명의 남녀 의료 지원단을 파견해서 야전병원을 지원하며 가난하고 힘없던 한국을 도와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1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스웨덴의 스테판 레벤 총리는 통상 2, 3개국을 방문하는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단독으로 한국에만 2박 3일간 머물면서 큰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자국의 세계적인 기업인들과 함께 청와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삼성과 현대, SK 등과 중소기업 등 200개사를 접촉하며 광범위한 협력을 체결한 것입니다. 지난 6월 스웨덴에서 우리 정부가 함께 공유하고 뜻을 모았던 약속을 실제로 한국에 방문해서 각종 기술 및 경제와 관련한 협력 체결 약속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협력을 체결했을까요? 스웨덴 총리와 함께 방문한 60개사는 스웨덴을 대표하는 기업들로서 발렌베리를 비롯해 에릭스, 아스트라제네카, 사부, 스카니아, 스포티파이 등입니다. 발렌베리는 한국의 삼성과 같은 스웨덴의 1위 기업이며 최대 기업 집단으로 그룹 회장인 마르쿠스 발렌베리 회장은 전용기를 타고 직접 참석했는데요. 2박 3일 동안 한국의 너댓 공식 행사에 모두 참석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발렌베리는 에릭스,
나스닥, 증권거래소 등에도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회장은 특히 한국의 5G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독대하기도 하고 아예 공식적으로 한국과 협력해서 세계 디지털 경제의 패러다임을 함께 열어가자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파격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5G 통신 장비 시장에 있어서 23%인 2위인 삼성과 20%를 차지하고 있는 에릭슨 3위와 힘을 합친다면 30%를 차지하고 있는 1위 화웨이를 제치면서 시장 판도 변화에 가속화를 할 수가 있고 전체 통신 장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5%에 불과한 한국 삼성이 세계 2위인 27%를 차지하는 에릭슨과 힘을 합친다면 그 시너지는 정말 엄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의 5G 기술의 글로벌 위상은 미국의 3대 통신사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모두 삼성을 공급사로 선정한 상태고 일본마저도 KDDI도 마찬가지로 공급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 장기화로 내년에도 위축될 상황이어서 스웨덴의 이러한 제안은 한국 삼성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절호의 제안인 것입니다. 스웨덴과 한국은 너무도 우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긍정과 긍정이 만난다면 정말 그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인사는 레이프 요한슨 아스트라제네카 회장입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제약회사죠. 이미 6월달 한국의 바이오 제약 산업에 6억 3천만 달러를 투자키로 했으며 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러스터 등의 영역에서 협력할 것이고 한국과 공동 혁신의 의지를 다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도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는 매출 221억 달러, 약 24조 원 규모의 세계 11위 제약 기업입니다. 한국에는 이미 1980년 유한양행과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처음 진출한 기업이기도 하죠. 한국의 바이오 제약업계 1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6배 큰 규모이고 일본의 1위 제약업체 나키다보다도 2배 이상 큰 규모의 기업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5G 정보통신 분야와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한층 더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전망에 큰 동력을 얻게 된 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웨덴은 어제 23일자 기사에도 제재됐습니다만 100년 전통의 해상도시 개발 전문회사 SF 마리나의 50억 달러 투자 의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용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골든 하버 개발 사업으로 스웨덴은 이곳 인천항의 큰 매력을 판단한 것입니다. 지난주 12월 18일 SF 마리나는 또한 안산 서해안 대부도 인근에 해상에 떠있는 대규모 주거단지 플로팅 빌리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현대자동차와 임팩트 코팅스는 수소 연료전지 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고 두산 인프라코어와 스카니는 배기가스 배출 규제 대응을 위한 엔진 공급 MOU를 체결했습니다. 스웨덴은 이렇듯 대기업들과만 협력을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스타트업 국가답게 한국과 스웨덴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나이트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가 익히아는 노키아를 비롯해서 스웨덴의 대기업 테트라팩, 화이트 아키텍터 AB 등과 함께 기업 간 기술 교류 및 투자 유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은 역대 그 어느 해보다도 기술과 경제 협력을 위해서 상호 실질적이고 풍성한 협력과 투자 실행을 결정하고 내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북아 정세는 한국에 있어서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상황이라고 역사학자들은 현재 진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 사이에 둘러싸여서 늘 약속이었던 한국은 이제는 경제, 기술, 국방력 등에서 이들이 함부로 볼 수 없는 중견 국가 정도는 됐다고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후금, 즉 청나라가 일어나고 명나라가 힘을 잃게 되는 시기와 지금 시국이 매우 비슷한데 아무리 4개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다고 해도 역사적으로 볼 때 결국은 강대국 중 한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100년 전에는 이것을 헷갈려해서 하다가 결국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큰 희생을 치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적인 과오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명기 교수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하나가 돼서 내실을 다지고 외교적으로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국내 현실은 분열의 양상이어서 조금만 자신과 다른 생각과 주장을 펼치면 좌파, 빨갱이로 몰아세우면서 거침없이 분노를 표출하고 서로를 적대시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시대를 제대로 직시한다면
현재는 하나로 뭉쳐야 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역사학자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독일에 이어서 스웨덴까지 한국 외교는 여느 정권 때보다도 역동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과 비롯해서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유럽연합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의 사우디, 아랍,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현재 한국 정부와 기업, 우리 국민들은 역대 가장 활발하고 능동적인 외교력을 발휘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손정희 회장을 비롯한 많은 그들 내부에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처럼 도전과 창의성이 도태된 나라, 소식성의 나라로 변해버려 미래 시대를 못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지켜내고 살고자 끊임없이 도전하고 창의적이고 한계를 극복하며 새로운 길을 찾는 한국과는 점점 모든 면에서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스터돌보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